예, 책 읽어주는 남자. 오늘은 어떤 책일까요? 자, 짜잔. 플라이백. 자, 이게 뭔가요? 박창진. 예, 플라이백은 모르지만 박창진은 아시죠? 우리는 물건이 아닌 사람입니다. 예, 박창진 누군지 모르시다고요? 아, 땅콩 해양 사건 대한항공 사무장님. 모르는 분이 계셨네. 사실 2014년도에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잖아요. 미국 뉴욕 JFK인가 뭐 공항에서 조연아가 그 대한항공 총수 조 누구죠? 거기에 딸 조연아가 뭐 부사장인가 그랬는데 이 박창진 사무장 보고 뭐 잘못했다고 내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공항에다 내려놓고 이제 돌아온 거네. 그 땅콩 해양 사건 굉장히 유명했는데 그 뒤로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잊혀지는 것도 있었고 중간에 간간히 막 박창진 사무장의 소식도 나왔지만은 많은 분들이 그 땅콩 해양 이 표현만 기억을 하시지 구체적인 그 과정들이나 그 뒤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런 거 정확하게 잘 모르시는 편이죠. 저도 사실 정확하게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이 책을 읽어보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내용을 알겠더라고요. 플라이백이라는 거는 이제 회항이라는 뜻이에요. 회항. 다시 돌아간다. 백, 뒤로 날아간다. 회항. 이걸 영어로 그냥 회항이라고 치면 더 사람들이 알아보기 쉬운데 그 승무원들 사이에서는 플라이백이라는 표현을 쓰나 봐요.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사실 제가 한 3주 전에 읽었는데요. 너무 힘들었어요. 요 책을 읽는데 제가 옛날 2012년에 겪었던 이런 게 떠오르면서 감정이입이 되는 거예요. 그때 힘들었던 것들 막. 그 전, 그 후. 예. 사실은 그 사건이 있을 때는 정신이 없어서 몰라요. 근데 좀 지나면서부터 그게 후유증이 나타나요. 이분도 마찬가지. 플라이백 회항 사건이 일어나고 그 뒤에 막 검찰 수사 시작되고 국토부 조사 받고 그러면서 언론에 막 이제 이슈가 되기 시작하고 그때는 이 사람도 잘 몰랐어요. 정신없이 막 그게 지나가거든요. 근데 한 달, 두 달 지나고 나서 딱 돌아보니까 나는 분명히 내가 피해자인데 박창진 이분이 피해를 당했는데 언론이나 또 회사에 돌아보니까 사람들 시선이 박창진을 특이한 사람 보는 거예요. 오히려 박창진 피해자를 좀 특이하게 보거나 아니면은 안 됐다라고 생각하거나 그런 시선들이 너무 힘들었다라는 거죠. 그런 내용들이 하나같이 다 나오는데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2012년도에 제가 이제 억울하게 부당 해고를 당했는데 그 사건에 대해서 제가 극복을 한 줄 알았어요. 어느 정도 저는 이제 어느 정도 극복을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책을 읽어보니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제가 여전히 2012년 그 사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구나. 이런 현실 자각? 그래서 좀 한 일주일간 아팠는데 이거 있고 그 이야기를 서지영 검사님한테 전화로 했더니 이제 서지영 검사님도 공감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분도 마찬가지 상황이에요. 그분은 2010년도에 그 성추행 피해를 당했고 부당한 인사 불이익을 2015년도에 받은 뒤로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죠. 안태근이 1심에서 법정구속 당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서지영 검사의 피해는 회복되지도 않고 있고 앞으로도 회복되기 힘들어요. 어차피 안태근을 두둔하는 사람은 계속 두둔하고 서지영 검사 피해자를 오히려 탓하는 사람들은 계속 그런단 말이죠. 그리고 본인 스스로 그런 이제 그 트라우마라는 것은 계속 간다는 거예요. 세월호 피해자들도 마찬가지고 세월호 유가족분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래서 이제 서지영 검사에게 제가 서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서로 힘을 좀 실어줘야겠다 생각이 들었다. 박찬진 씨도 언제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 근데
지금은 아니다. 왜? 저도 힘들어서 서로 힘든 사람끼리 만나면은 힘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셋 중에 어느 한 명이라도 조금 정신 차리고 좀 힘내게 시작되면은 그때 만나자 이렇게 했는데 저도 서정훈 선생님 잘 안 만나요. 서로 힘드니까. 자, 그래가지고 이 책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주려고 하다가 한 2주 동안 제가 안 했어요. 네, 제가 이제 이거 좀 뭐라 해야 되나, 충격에서 좀 회복이 되려면 시간이 좀 필요했어요. 이제는 좀 돼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2014년도 12월에 그때 그 사건이 벌어졌는데 벌써 5년 가까이 이제 돼가고 있죠. 2014년도 이전에는 이분이 그냥 사무장으로서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냥 평범하게 살던 분이었는데 그 일을 겪은 뒤로 어떤 책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여러분들 그 들으셨을 겁니다. 이 사건이 있은 뒤로 이분이 공황장애를 앓게 됐어요. 공황장애. 공황장애 잘 아시죠? 어떤 건지. 요즘 공황장애 걸린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왜 공황장애에 걸렸냐. 사람들이 회사에 나갔는데 자꾸 나를 보고 그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가지고 사람들 많은 곳에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내 편은 한 명도 없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드니까 암담한 미래가 암담해지고 그 수치심이 막 드는 거죠. 피해는 내가 봤는데 정작 내가 수치심을 막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가 지옥이었다. 그 다음에 특히 이분이 가장 힘들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재판을 갔는데 조현아에 대한 형사재판의 증인으로 피해자로서 갔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거기서 조현아가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 라고 하면서 자신만만하게 앉아서 두 눈 부릅뜨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현아 변호사들이 악다구니 같이 자기를 막 물어뜯더라. 증인심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당신이 뭘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2차 가해를 하는 거죠. 이게 바로 2차 가해잖아요. 성폭력 피해자들이 겪는 거 비슷한 건데. 그래서 그 법정에서 내가 피해자로서 증언하러 갔는데 정작 그 법정에 변호사들, 조현아의 변호사들과 조현아의 태도들이 때문에 내가 오히려 이상한 사람처럼 취급당하더라는 거죠. 거기에서 검사나 판사가 자기를 제대로 지켜주지 않는 그런 거. 그래서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그 뒤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귓가에서 누군가 너는 앞으로 절대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을 거야 라고 속삭이는 것 같았답니다. 이거 얼마나 고통스러운, 너무 참 마음이 아프죠. 저는 이렇게 귓가에서 이런 속삭임까지 들리지는 않았는데 비슷한 건 저도 느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사건으로 인해서 뭔가 제가 그 뒤로 국회의원도 되고 뭐 해서 사실은 이제 맞아요. 이 이야기를 제가 하니까 서정훈 선생님 이런 이야기더라고요. 그래도 서 판사님은 그래도 국회의원이라도 됐고 했으니까 권력이 있지 않았냐 그나마. 그래서 그쪽에서 사람들이 2차 가해를 덜 한 거다, 못한 거다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이 참 맞는 말이에요. 그래도 제가 좀 상처가 덜했던 거는 그 덕분인 것 같아요. 제가 그 뒤로 바로 국회의원이 됐기 때문에 저를 잘랐던 그 사법농단을 일으킨 양승태를 비롯한 사람들이 솔직히 좀 찔렸어요. 자기들이 쫄았어요 좀. 그래서 좀 2차 가해가 좀 덜했던 측면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박창진 사무장이나 서정훈 사는 안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계속 이런 상황이 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도 모르게 베란다 창문을 열고 그 앞에 섰다라고 쓰셨어요. 그러니까 며칠인지 모르겠지만은 자살하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때 뒤에서 그 누나가 그러면 안 돼 하면서 와락 부들켜 안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누나가 그때 몸이 아픈 상태였는데 혼자 동생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누나들이 2명이 번갈아 가면서 돌봐줬어요. 그때. 그래서 내가 이렇게 몸이 아픈데도 너를 제자리에 돌려놓으려고 이렇게 여기서 너 돌봐주고 있는데 네가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 이래가지고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었다. 다시는 이러면 안 되겠구나. 내가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이러면 안 되겠다 이 생각을 들어서 그 다음부터는 다시 헬스클럽 찾아가가지고 트레이너에게 몸을 추스려야 되겠으니까 좀 도와달라. 그래서 운동 시작하고 이렇게 했답니다. 그리고 정신과 치료 꼬박꼬박 잘 받고 그렇게 해서 겨우겨우 이제 버텨 나가는데, 그러다가 마침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명동성당에 한번 우연히 간 적이 있었는데, 이분이 천주 신자였나 봐요. 갑자기 이제 명동성당에 한 번 간 게 아니라 이제 계속 갔나 봐요. 이제 뭐 마음이 힘들 때마다 계속 갔대요. 어느 순간 딱 누구도 미워하지 마라 뭐 이런 말이 들렸답니다. 너의 잘못이 아니다. 너는 잘못이 없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들려서 소리 없는 단성이 입 밖으로 흘러나왔다. 그토록 간절히 듣고 싶었던 이야기였다라는 거예요. 맞아.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야 돼? 뭐 이런 거죠. 사실 그 전까지 이분이 굉장히 자책을 많이 했어요. 내가 그때 나서지 않았더라면. 사실 그때 땅콩 향 사건이 뭐냐면 그냥 여승무원한테 계속 그 조연아가 막 뭐라 했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박찬희 사무장이 그 여승무원을 도와주려고 구해주려고 이제 본인이 나섰던 거죠. 그래서 그 매뉴얼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조연아가 열받아가지고 그럼 네가 나가 뭐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자기가 나서지 않았더라면 이렇게까지 안 됐을 텐데, 그때 그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또는 그때 내가 끝까지 비행기에서 내리지 않겠다고 했더라면, 이런 식으로 과거의 족적 하나하나 되짚어가면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계속 찾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자책감이죠. 후회. 근데 그렇게 하니까 계속 힘들기만 했는데 네 잘못이 아니다 라고 이제 그 성당에서 그런 목소리가 들리니까, 그래, 잘못한 사람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힘없는 직원을 짓밟은 조연아한테 있는 것이지 내 딴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을 받아들이는데 1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는 거예요. 1년. 그러니까 이분이 그때 그 시간이 그때가 1년째 되는 날이었나 봐요. 1년째. 그래서 이 부분이 저도 굉장히 와닿았는데, 사실 저도 지금도 가끔씩 자책을 해요. 저 같은 사람도 자책을 막 합니다. 그때 강카빙년 안 했더라면 뭐 이런 거 있잖아. 뭐하러 내가 그런 걸 했지. 이런 거 지금 저도 해요. 자꾸 들거든요, 이런 생각이 가끔. 왜 어쩔 때 드냐면 힘들 때 들죠. 힘들지 않고 기분 좋을 때는 이런 게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지지와 격려, 응원들이 참 힘이 돼요. 박창진 씨도 마찬가지. 네 잘못이 아니야. 오히려 그 잘못한 놈은 양승태고 조연아야. 그리고 그동안 잘 버텨줘서 고맙고, 이런 식으로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해주신다는 걸 알죠. 알지만 그런 거는 좀 추상적으로 들리는 거고요. 현실적으로 그런 것들이 들릴 때는 힘이 되죠. 그래서 이제 자책감이 덜하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박창진 사무장님에게, 그리고 서지현 검사를 비롯해서 그리고 세월호 피해자분들, 많은 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 응원의 박수를 힘차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함성이. 자, 박창진 화이팅! 박창진 화이팅! 소리가 좀 약해요. 박창진 화이팅! 박창진 화이팅!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이 함성이 박창진 씨에게 굉장히 힘이 되고 이런 자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이런 거는요, 여러 번 들어야 돼. 자꾸 들어야 돼. 왜? 한 번 갖고는 안 돼요. 왜? 자꾸 자책감이 드니까. 그럼 그때마다 계속 들어야 돼. 거의 뭐죠? 마약이 아니지. 마약 주사 만들. 좀 너무 심한 비유인가? 농담입니다. 농담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고지것들을.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분이 그래가지고 산업재해 신청을 해가지고 그것도 사실은 바로 받아들여진 게 아니고 한참 후에 받아들여졌다고 하는데, 그것을 마치고 이제 업무에 복귀를 했어요. 복귀를 했더니 이제 복귀를 하면서 또 한참 고민을 했어요.
이거 내가 회사 그만둬야 되는 거야 아니냐. 회사 돌아가면은 그 회사 사장을 비롯해서 그 관리자들이 나를 가만히 안 놔둘 텐데 나를 사지로 내보려고 하냐. 가족들한테도 막 그랬는데 그랬더니 가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타의에 의해서 일을 그만두게 되면 나중에 후회하게 되니까 일단 들어가고 가서 네가 스스로 나오고 싶을 때 나와라. 성폭행 피해자도 마찬가지다. 자신의 집에서 일을 당했다고 해서 그 집을 나간다고 해서 치료가 되는 게 아니지 않느냐. 현장 소극으로 들어가서 문제를 정리한 다음에 마지막 결정을 하시기 바란다라고 정신과 의사도 조언을 했답니다. 그 다음에 신부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네요. 사무장님이 여기서 그만두고 권리 포기해버리고 사직해버리면 사람들에게 되게 좌절감을 안길 수 있다. 아 역시 나서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서라도 그렇지 않다는 선례를 좀 만들어주면 좋겠다. 그게 고통스러우시겠지만 사무장님한테 하느님이 주신 소명이 아닐까 생각이 든다. 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 용기를 내서 이분이 이제 회사를 다시 다니게 됐어요. 예, 사직하려고 했었는데 다시 다니게 됐습니다. 우리 서지영 검사님도 지금 사실 이런 고민에 쌓여 있는 상황인데 검찰에 다시 복귀를 하느냐 마느냐 하면은 굉장히 힘들 게 뻔한데 하지만 이걸 그만두게 되면 많은 분들에게 역시 피해자는 괴로워, 피해자만 힘들어, 뭐 이렇게 좌절감을 심어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다 당연한 이야기처럼 들리는데 일단 책을 읽어보시면 되게 와닿아요. 아 이분이 그리고 글을 굉장히 잘 쓰시더라고요. 이분도 책을 많이 읽는 분이시라고 하는데 평소에 책을 많이 읽어서 그런지 책을 되게 확 와닿게 잘 쓰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을 읽어보시면 굉장히 그 감정이입이 잘 되실 거예요. 그 다음에 피해자와 가해자의 엇갈린 삶이라는 제목, 요거 되게 와닿는 부분이었는데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이제 좀 지났는데 갑자기 언론의 보도가 어떤 게 나섰냐면 조현아 복귀, 박창진은 종양 수술, 땅콩 회항 엇갈린 삶, 이런 제목 언론 보도를 보셨을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피해자는 오히려 종양이 걸려가지고 지금 이제 수술받게 생겼고 가해자는 당당하게 복귀를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엇갈린 삶. 피해자가 오히려 힘들어지는, 가해자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다시 돌아오고. 이게 이슈가, 그러니까 이게 마침 그게 같은 시기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슈가 돼가지고 언론에 나오게 되고 그 전에 이제 묻혀졌다가 다시 이게 부각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해 12월 달에 대법원 판결이 났는데 항로 변경 유지 여부가 무죄로 돼버렸어요. 그 집행유예로 끝나버렸고. 그러니까 이 과정을 지루하게 지켜봤던 박창진 입장에서는 굉장히 절망을 타갔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황당한 게 뭐냐면 평창올림픽. 우리는 평창올림픽, 동계올림픽을 재밌게 봤지만 그때 성화봉송 주자 중에 조연아가 있었어요. 예. 자기 아버지 조양호 하고 그 뒤로 조연아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자기가 되게 뭐 되게 중요한 귀인인 것처럼 이렇게 딱 성화봉송하고 있었거든요. 미소를 띠면서. 자기는 집행유예 받았으니까 다 집값 치렀다 뭐 이거죠. 예. 집행유예 받았으니까 용서 받았다 이거죠. 집행유예 별거 아니냐, 그 사건 별거 아니었어요. 예, 뭐 이런 거죠. 예. 이런 걸 보면서 박창진 사무장은 굉장히 절망적인 거고. 예. 참 지금 생각해 보면 참 그 언론에서도 그렇고 평창올림픽 조직위원회 또 그래요. 그런 사람은 왜 성화봉송 주자로 합니까? 참 기가 막히는 것인데. 근데 이런 것들이 다 대한항공 측에서 철저하게 조연아 복귀를 위해서 다 작전을 써가지고 준비를 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박창진 사무장이 진짜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정말 이대로 뒀다가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어떤 일이 있었냐면
4월 중순 때 조연아의 동생 조현민이가 사고를 쳤네. 조현민이가 사고를 쳤어요. 그래서 음료수 막 물 뿌리고 폭언한. 그래서 자기 언니 조연아는 그 땅콩 언니, 그다음에 조현민은 물컵 언니, 뭐 이렇게 별명이 붙었잖아요. 땅콩 언니가 이제 좀 잠잠해지니까 물컵 언니가 또 사고를 쳤어요. 그러고 나서 그 엄마가 이명이 엄마가 또 인테리어 업자한테 욕설하는 음성 파일이 공개되고 막 공사 현장에서 행패 부리는 영상이 막 보도되고 그러면서 조연아가 야수가 부르짖듯 소리쳤다라고 2014년도에 이 박장진 씨가 이게 진술했는데 사람들이 그 말을 했을 때 안 믿었다는 거예요. 아니 여자가 무슨 야수같이 부르짖는다니 그게 설마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 엄마 이명희가 막 야수같이 막 소리 짓는 그런 내용들이 막 그때 언론에 막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때서야 이해하는 거예요. 아, 그 집안이 다 그런 집안이구나. 아, 진짜 그랬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2018년 4월 27일 날 이 박장진 사무장이 잘 됐다. 그래서 이때부터 1인 시위에 나왔어요. 1인 시위. 대한항공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기 시작했고 그러자 이제 그 어떤 직원이 그 뭐죠? 비공개로, 그러니까 아니 익명으로 사내 어떤 사람들에게 카톡을 단톡방을 만들어 가지고 익명 채팅방을 개설했어요. 어떤 분이 관리자라는 분이. 그래서 거기에 이제 갑질했던 거 막 사례 제보 받고 그러면서 그 내용들이 언론에 막 보도되고 아 이번에야말로 직원들이 정말 변화하려고 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사실 대한항공 직원들도 다 자기들이 갑질 피해자였으면서 다들 쉬쉬하고 자기가 피해 당할까봐 이제 오히려 박창진 같은 사람에게 뭐 이상한 사람 취급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은 상황이 된 거죠. 그래가지고 저기 광화문의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집회를 열었잖아요. 그때 가면 쓰고 집회. 그런 일까지 벌어졌지 않습니까? 첫 집회의 반응은 폭발적이었고 그거를 통해 계기로 해가지고 직원연대가 만들어지고 또 그걸 계기로 해서 노조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기존 노조가 있었는데 그는 오용 노조니까 박창진 사무장을 중심으로 한 이제 진짜 제대로 된 노조가 만들어졌죠. 근데 그래서 뭔가 잘 될 것 같았는데 사실은 그 뒤로도 그 같이 했던 분들 뭐 서너 명이 막 갑자기 부산 발령 나기도 하고 그거를 다시 돌리려고 막 여러 가지 또 활동을 하고 하여튼 굉장히 방해 공작이 계속 많이 있답니다.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는 방해 공작들이 지금도 계속 되고 있어서 굉장히 지금 힘든 상황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최근에 조양호 회장이 이제 사망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보고서 야 이제 대한항공이 조금 변화가 되겠다. 박창진 사무장도 힘을 좀 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웬걸 전혀 딴판이라는 거예요. 서정음 사님 말 통해서 제가 전화로 들었는데 오히려 더 힘든답니다. 왜? 대한항공 직원들이 그런 얘기 한다는 거예요. 박창진 너 때문에 대한항공 회장님이 돌아가셨다. 그 황당한 이야기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그 박창진 사무장을 지지하는 그런 노조 사람들은 안 그러겠지만은 그 노조가요. 박창진 씨가 만든 노조원이 10분의 1도 안 돼요. 대한항공 직원 중에 10분의 1. 그러니까 나머지 10분의 9는 은근히 그런 얘기 한다는 거죠. 박창진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조양호 회장이 돌아가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는 말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것이 박창진 사무장한테는 엄청난 상처가 또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책이 아마 이게 조양호 회장 사망 전에 나온 것 같은데 이게 2월달에 나왔거든요. 2월달에 나왔는데 그 이야기는 이제 책 나온 다음에 제가 들은 이야기고 마지막에 이거 하나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이 마지막 부분도 굉장히 감동적이고 그런 내용인데 여전히 회사는 나와 노조 구성원들을 괴롭히고 있다.
그리고 수많은 문제 가운데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해결된 것이 없다. 하지만 애시당초 내 삶이 드라마나 영화가 아닌 이상 삶이 끝나는 순간까지 결말은 알 수 없는 법이고 끝까지 결코 멈추지 않을 거다. 이런 이야기 하시고, 비록 견고한 세상은 쉽게 바뀌지 않겠지만 나와 같은 사람들의 외침이 계속해서 울려 퍼지다 보면 분명 다른 사람들 가슴속에도 저마다의 존엄이 깨어날 것이다. 그래서 이분은 존엄성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 그때 그렇게 내가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도 굉장히 와닿는 거죠. 내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그때 할 말 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이 왜 그렇게 외롭고 처절하고 질게 뻔한 싸움에 나섰냐라고 묻는데, 물론 내가 아무리 투사가 돼서 사회를 변혁하자고 외친들 뭐가 바뀌겠냐. 하지만 적어도 나라는 사람 한 사람은 바뀌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 이야기를 하시라고.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와닿는 건데, 적어도 나 자신은 바뀌었다. 굉장히 참 가슴 뭉클한 이야기죠. 자, 그래서 제목, 여기 소제목이 갑질로 어긋난 삶의 궤도를 바로잡다. 이거 우리는 물건이 아닌 사람이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직장 내에서 또는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이런 부당한 일들을 많이 겪고, 그러면서도 그냥 묻어두고 살죠. 왜? 그것을 바로잡기가 힘들다는 걸 아니까. 그런데 나는 물건이 아니고 사람이다. 사람으로서의 존엄하다. 나는 내 존재 자체로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자존감을 생각하다 보면 그런 부당한 거에 대해서 아니다 라고, 노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전반적인 책의 메시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까지 오늘 소개TV 마칠 건데요. 그 사이에 또 댓글 올라온 거 잠깐 보고, 공개방송 오신 분들 중에 질문 있으면 받겠습니다. 근데 다들 빨리 끝났으면 하는 분위기네요. 그래서 오늘 9번에서 너무 좀 길게 했으니까 오늘 이제 자세한 이야기는 우리 공개방송 끝나고 뒤풀이 하면서 이야기하기로 하고, 또 댓글 쓰신 분들에 대한 이야기도 제가 나중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지? 불타는 금요일, 불금. 오늘 불금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샌드위치 휴일이어서 놀러 가셨을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서교TV를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중요한 거 빠졌다. 광고 하나 마지막 하겠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날 아침 7시부터 10시까지 상암동 TBS 다목적할에서 김어준의 뉴스공장 공개방송 한답니다. 여기에 저도 갑니다. 저도 가는데 금요일 날 아침 한 7시 반 정도에 저는 갈 생각이에요. 한 7시 반부터 한 8시 반이나 9시 정도까지. 근데 300명 선착순 입장. 그래서 이것 때문에요, 전날 밤부터 줄을 선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여기에 못 들어가실 것 같고, 만일에 못 들어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따로 또 공간을 마련해 놓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공개 방송으로 못 들어가더라도 다른 방에 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니까 이거 무료고요. 이거 무료. 그 다음에 소정의 선물을까지 준답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와 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고요. 이거 광고를 제가 해야 되는데 깜빡할 뻔했네요.